네, 장내 정리가 모두 끝난 관계로 지정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은 경성대학교 박준호 명예교수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은 한 주제당 대략 10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을 기준으로 안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객석에서의 질의사항은 전체 토론이 모두 끝난 뒤에 일괄적으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케빈 다스맹 선생님과 한국고전번역원의 하정원 선생님, 한국국어진흥원의 최보라 선생님과 경북대학교의 광명재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은 경성대 한문학과 박준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일정 순서에 의해서 우선 오늘 네 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머지 세 분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절의 상징과 표현에 대한 연구, 강민구 우리 회장님의 발표에 대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계신 케빈 선생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지정 토론이니까 먼저 진행을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자스만 케빈입니다. 토론을 읽겠습니다. 선생님이 논문을 잘 읽었습니다. 한문학은 상징의 문학이라고 할 만큼 상징이 깊은 수사적, 의미적 부리를 지닌 문학적 아비투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사, 체문, 애사를 짓는 것 또한 사회적으로 심한 의미를 지닌 문학 장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리지사 연호 이주환의 순절을 읊기 위해 연호유구의 무려 만사 550수, 체문 46편, 애사 4편 등 수많은 작품이 있다는 사실에 큰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이러한 상징과 표현을 중심으로 연구하신 것이 여러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을 통해 소개해 주신 상징들의 다양성을 보며 문학에서 이러한 상징과 표현의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수님의 절위와 상징의 표현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의 모색이라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특히 연호 이주관의 자결을 추모하는 거창 지식인의 글에 사용된 역사적 인물 상징을 추출하여 상관도를 분석한 것은 신선한 연구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물 상징과 역사적 인물의 상징이 갖는 문학적 효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두 가지는 엄격하게 분류하여 사용되었습니까? 아니면 작성된 예가 있습니까? 셋째, 발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주환의 순절과 상관도가 매우 떨어지는 인물 상징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하기가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필론에서 명쾌하게 분석하셨지만 아무래도 관습적 상징에 구속된 인식의 한계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처음에는 그건과 같은 인물을 연호의 전리를 상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논문을 읽은 후 이것이 주역의 다른 길로 가지만 결국 같은 곳에 이른다와 같은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인물 상징의 조합을 위리를 드러내는 행실과 뜻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본다면 상징의 다양성과 그 상관도가 낮은 상징들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의 범위를 지역과 시기, 인물로 한정한 구도는 거장의 문화, 인물 탐색이라는 기획에 기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객관성과 일반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범위를 넓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소개해 주신 상징들은 풍부하고 다채로워서 비슷한 전리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도 결국 모두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살피신 만사의 수가 매우 많을 텐데 그 용어를 토대로 상징의 본격을 정리하고 우열을 매기는 것이 의미가 있거나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민구 교수님 그 답변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케빈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금 케빈 한국에서 케빈은 저 파리 7대학 출신입니다. 거기서 석사까지 하고 지금 박사과정을 여기에서 10년째 하고 있는데 외국인으로서는 아마 제일 어려운 학문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문을 하고 있으니까요.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유럽에서는 보통 한문을 해도 일본식 한문을 하고 있어요. 일본식으로 읽고 도금을 그렇죠. 중국식, 일본식이나 중국식으로 대부분 일본식으로 많이 읽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한국식으로 한문을 읽는 사람은 몇 안 될 거야. 3~4명이나 될까요? 그 대단한 사람이 한국식으로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유럽인으로 몇 안 되나? 2명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글을 너무 잘 써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잘 쓰는지 정말 한국학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일단 그 케빈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로 여기 물음표로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답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닐까요? 라고 질문했지만 실제로 마침표를 찍으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답변을 한다는 거는 변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맞는 이야기고요.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두 번째인데요. 제 그 발표문에 보면은 자연물을 상징으로 사용한 것과 인물을 상징으로 사용한 것 그 두 가지의 조합이 가능하냐 이질적인 요소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수사법적인 문제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조합의 문제에 대해서 천착을 했는데 조합이라고 그 만사나 재문 또는 애사에서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조합이 많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문 특유의 수사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꾸라고 그러죠. 대꾸를 이루기 때문에 짝을 맞춰서 가야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조합이 되는데 근데 그 적절한 대우가 되려면 적합한 수사법이 되려고 한다면 거기에 비중이 맞는 그런 시어들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인물 간에 어느 대등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또 그 성격이 맞다고 한다면 적절한 대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상징으로서 적합한 적절한 조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물과 자연물의 대우라는 것은 짝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수사법상으로 그것을 적절한 대우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죠. 그 다음에 상징 체계로서는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시각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케빈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면은 그런 것들은 한문의 그 특유의 수사법 때문에 존재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수사적 성공에 대해서는 또 달리 판단을 해야 될 면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는 케빈의 질문을 읽고 깜짝 놀랐는데 아마 케빈이 난 이제 주역까지 다 읽었어라는 것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축하드립니다. 주역까지 다 읽었고 뭐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참 이게 맞는 얘기예요. 수도 뭐라고 하나 수도 동기 방법은 다르지만 다 같은 쪽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이랬는데 아마 이 안에 그 제문과 애사 제 논문 안에 그런 얘기가 있어. 방법은 다르지만 각각 이 역사적 인물들이 처신은 다르지만 그들의 목표는 마찬가지 아니었겠는가라고 한 것을 보고 착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주역의 이 말까지 연결시킬 생각은 못했는데 이 케빈의 이 학문적인 수준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5번은 범위를 넓혀야 한다. 이건 제가 아니다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넓혀야 된다는 얘기고요. 6번은 우열을 매기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데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열을 매기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아마 점수 그거 제가 이제 상관도에 대한 점수를 수치로 나타난 건데 우열을 매긴 것처럼 보여서 좀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관도에 대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그 케빈의 질문을 듣고 또 다른 교수님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지속적으로 백의에 대한 문제 계속 백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백의가 그런 상징성이 대단히 크지만 절의의 상징으로 가장 상징성이 크지만 이 시기에 1919년이라는 이 시기에 조국이 국권을 침탈당한 이 시기에까지 백의를 이야기할 것인가. 처참하게 죽어간 연호의 죽음을 앞두고 백의를 또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른 발표자들도 계속 백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발표를 들으면서도 케빈의 질문지를 보고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접근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이것은 절의의 문제에 앞서서 국가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정립을 해서 제가 수정을 할 때 그것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상당히 큰 문제지만 무슨 문제냐면은 절의에 대한 시각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시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1919년이면은 저는 이미 이때는 조국이라는 왜냐면은 외국에 대척 상대되는 개념은 조국이기 때문에 조국에 대한 문제로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1919년 이 땅의 지식인들은 조국이라기보다는 고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조국하고 고국은 다릅니다. 그래서 고국이라고 했을 때는 조국이라고 했을 때는 대한민국이 되는 거지만 지금처럼 그러나 고국이라고 했을 때는 통일 신라 그 다음에 백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고려 이거는 고려 사람이 조선은 고국이 아닌 거죠. 굉장히 이질적인 거죠.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것은 막아야지 되는 거죠. 고국이 바뀌는 것은. 그래서 조국보다는 고국이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이고 아직까지도 국가와 왕이라는 것이 결부되면은 이건 고국과 왕조라는 개념이 연결이 되는 거죠. 어쨌든 1919년까지 조국이라는 개념보다 고국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강했던 거 아니냐. 그러나 그것이 전체는 아니고 그 시점에서는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착종이 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백의가 왜 이때까지 가장 중요한 절의의 상징인지가 상징으로 이야기가 되는가 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일단 이걸로 정리하고 혹시 나중에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 주제에 대해서 객석에서 의문이 있으시면 그 따로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주제 임난 시기 유중룡의 학문과 절의 정신 박정민 경북대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한국 고전번역위원회에 계신 하정원 선생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정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두 번째 박정민 선생님의 원고 임난시기 유중룡의 학문과 절의정신이라는 원고에 대해서 토론을 맡았는데요.
박정민 선생님께서는 뭐 그간 거창 출신 절의시사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고 계신데 특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선생님의 지정 토론을 맡아가지고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그렇고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문집이라든지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그 훌륭한 연구 성과를 계속 내고 계셔서 마치 집에 쌀통은 거의 비었는데 아주 훌륭한 잔치상을 만들어낸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존경스럽고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발표문에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뭘 지적하거나 뭐 이견이 있거나 그런 건 없고요. 굉장히 좀 편협하고 협소한 질문들을 한 3개 정도 준비하고 2개 정도 준비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선생님 앞으로 향 계획을 한번 여쭙고 싶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선생님께서 2장 제목으로 보훈 충국의 가문 정신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임난기 창의와 충의 가치 확인으로 장제목을 표제하시면서 어적이 충을 기본 신념으로 또 행위의 동인으로서 설정하였던 것으로 독자로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충국이라는 단어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충이라는 관념어에 국이라는 개념어를 결합시켜 한정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적의 삶 전체 또는 추가적으로 육아지식인으로서의 기본 입장을 축소하고 한정하면서 신념에서 비롯한 자기희생적 행위를 왜곡하고 한정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천 황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지막으로 유서를 남길 때 그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나라에서 벼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직을 위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의무는 없다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유중용의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문화유씨 가문의 가사를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을 보면 유해 그리고 뭐 유해 또는 유차달로 칭해질 수 있는 이 인물에 대해서 문화유씨 가문은 고려의 개국공신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조선의 개국공신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의 경우 문화유씨 가문의 행위 전반에 충국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면 약간 모순 같은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과 뭐 또 막을 수 없는 그런 방패의 대결을 보는 것 같은 동시에 지금 긍정하는 그런 사고를 초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얼마 전에 보았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제출한 사람을 두고 그렇다면 그의 발언은 국가와 사회에 충성하겠다는 말을 한 것이리라라고 오인하고 환호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충의 지향처가 바로 국에 향해 있지 않다는 적절한 예시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적의 일생을 관통하는 자기희생적 행위의 내적 동인 중 하나가 충국으로 결정되면 곽재우의 생을 두고 지은 선생님께서 그 인용문으로 제시해 주신 그 시의 구절의 의미가 시인 김수영이 말한 스펀지 만들기와 거저 접고 있는 일과 같은 소극적인 저항이자 자기 부정 내지 자기 모순으로 귀결되는 행위와 다름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론자로서는 백적간주에선 내 땅 그리고 내 터전에 대한 슬픔과 노염의 실천적 양태인 애국, 무국충정의 정서는 개념 설정으로서 긍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충국이라는 정서가 기본적인 자기 신념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한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께서 이제 그 원전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 발표에 그 주된 요지와 크게 상관이 없을지도 모를 만큼의 아주 편협한 질문인데요. 발표문 3면에 제시하신 문화유씨 가계에 대한 기술을 여쭤봅니다. 각주 5번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사명 차달 역시 기 불망 본성지 의야라는 구절에 대한 번역으로 차달이라는 이름이 하사되었는데 또한 본래의 성을 잊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제시하셨습니다. 번역문을 통해 보면 사명 차달 역시 기 불망 본성지 의야라는 문장이 사명의 주체와는 별도로 시기 불망 본성지 의를 한 그런 이 행위의 주체가 2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지금 독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의 주체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성이 아니라 사명을 한 행위를 통해 가성으로 사용했던 유씨를 바꾸지 않음으로써 가문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으려는 의지 그리고 즉 가문의 전통과 유산을 배제하지 않으려는 우리 그런 지금 조선을 건국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배제하지 않으려는 행정행위를 한 결과라고 독해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유씨의 성은 유차들의 효성을, 차씨 성은 유차들의 충심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인받은 결과다라고 기술하신 내용을 차달이라 사명한 행위는 가문의 전통과 유산, 즉 충신으로서의 가문적 전통을 계승하라는 행정부의 의지와 바람을 표현한 것인가 동시에 행위의 구체적인 명목인 차승을 거승을 국가에 헌납한 행위가 충신으로 지목된 주요한 이유를 밝히는 행정행위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고요. 마지막으로는 선생님께서 기존의 동계정원의 삶과 문화 그리고 임나의병 원천 전팔고의 삶과 절이 등 거창지역 출신 인물을 현양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거창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인문학 연구로서는 매우 소중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을 동계를 중심으로 하든 아니면 다른 주요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는 그 인물 지형도를 앞으로 어떻게 향후 연구를 통해서 하나로 관통하는 그런 연구를 보여줄 계획은 없는지 그런 계획을 여쭙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사님 바로 답변해 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1번 질문은 충국이라는 단어가 적절한가라는 질문이신데 제가 의병문학 연구에 매진을 하고 있다 보니 보국 설치, 그다음 보국 충군 이런 구호에 좀 내몰된 탓으로 이런 개념어를 가지고 와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충국, 충군 뒤에 이제 어떤 그 대상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충이라는 그 행위의 주체성 그것을 좀 국한시키거나 좀 퇴색시키는 그런 어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좋은 그런 표제어를 한번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의견은 1번은 이제 수용을 하도록 하겠고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 해석에 있어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주어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여기 발표 요지집으로는 44쪽에 있는 것이고 각주 5번에 해당하는데 그 두 번째 줄입니다. 공다출, 차승, 부절, 양도, 책, 벽상 2등 공신, 관, 대승, 사명, 차달, 역시기, 불망, 본성지, 의야 이렇게 되는 문장인데 제가 이제 선생님 질문 요지를 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원래대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이라는 것이 이제 주어로 제시가 돼서 이 문장 끝까지 이 유차달공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관직이 대승이고 차달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에도 그 본성을 잊지 않으려는 뜻을 보였다라고 해서 본성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유차달의 입장에서 기술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저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앞으로 향후 계획하고 있는 연구가 있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 거창 지역 인물들을 4분 정도 연구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분들의 그 문헌들을 찾아보고 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제가 좀 확보를 하게 됐고 관심을 미처 가지지 못했던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제 공부가 조금 넓어지는 그런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으로는 이제 임진왜란기에 거창 지역에서 경문을 돌려서 이제 창의를 주도했던 석곡 성팽면 선생님의 어떤 연구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앞으로 연구할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인물 지형도 구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발표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지역적인 어떤 조건, 그 다음에 혈연, 그 다음 항맥 이런 것들이 어떤 인적 결속을 견인하는 어떤 핵심적인 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 혼인이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학맥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선생님과 관계되는 어떤 그 가문의 여식과 이제 혼인하는 경우도 많고, 나중에 의병장으로 활동하시는 여러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의 그 부인과 이제 외가 쪽 인물들도 같이 결속을 하는 그런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인물 지형도를 나중에 이제 완성할 때는 그것도 중요한 요건으로 살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거창문화원에서 이제 주도하셔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또 지지를 해주시고 자료도 찾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개별적인 연구가 지금까지 많이 제출이 됐습니다. 아까 뭐 28분의 이제 저리지사에 대한 연구가 축적이 됐는데, 이제 이를 바탕으로 조금 거시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이를테면은 임진왜란과 거창의 의병문학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뭐 무신남과 거창의 문학적 대응, 병자호란과 거창 인사들의 뭐 집단의식, 국권 침탈기에 뭐 한거한 거창인들의 뭐 재활동 양상 뭐 이런 식으로 사건별로 좀 거시적인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박정민 선생님은 여기 이 거창문화원에서 주재하신 이 동방문학회와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고 좋은 연구 결과물을 계속 내시고 계신 분이니까 오늘 아주 발표 토론 자리에 참석하신 기회에 앞으로 진행 방향 또 지침까지도 잘 말씀해 주셔서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발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남강 신명익의 생애와 남강실기, 성균관대 김영주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국학진흥원에 계신 최보람 선생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교수님 발표 토론을 맡은 국학진흥원 최보람입니다. 토론문 읽겠습니다. 먼저 2024년 동방한문학회 추계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일 여러 선생님의 훌륭한 발표를 통하여 거창 지역 저리지사의 사상과 문학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중 김영주 교수님의 발표문은 무신란 당시 신명익의 활약상이 담긴 남강실기를 분석하여 그의 생애를 면밀하게 정리하고 남강실기의 문학적 소재원과 활용 양상에 대하여 고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는 그간 제대로 조망받지 못하였던 남강실기를 학계에 소개한 데에 일차적인 의미가 있으며, 그 소재원과 활용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신명익의 저리지사로서의 면모를 비롯하여 신명익에 대한 주변인의 태도, 평가,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또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문한 제가 토론자로서 적합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기에 의견을 덧붙이는 대신 교수님의 옥고를 읽으면서 떠오른 몇 가지 의문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저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2장 남강실기의 체제와 구성에 수록된 표 1 남강실기 편차를 살펴보면 남강실기 내에는 다양한 문체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발표문에서는 정기류와 애제류 등의 특정한 문체를 중심으로 남강실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특정한 문체를 중심으로 남강실기를 파악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아울러 그 특징이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건의에 수록된 양산제기 등과 같은 작품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신 이유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둘째, 남강실기 부록에는 이종고의 일기와 이서와의 황원 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두 자료 모두 무신란 당시
활약상을 발췌한 자료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 신명익에 대한 조모와 추도의 정서에서는 이종고의 일기에 대해서만 분석하고 이서화의 황원일기에 대한 분석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서화의 황원일기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황원일기 원본과 비교하였을 때 남강실기 내에 수록된 황원일기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주로 이제 자료 큰 논지는 다 동의하시면서 자료 채택 그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예, 제가 좀 늦게 들어서 최 선생이 토론문 작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먼저 선배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강실기는 신명익 선생의 글로 판단되는 이거는 난강 본인이 이제 뭐 세 편 썼다가 아니고 이제 서문을 쓰신 장동환 선생이 이 난강실기 전체 편제를 말씀하시면서 이 난강 신명익 선생이 세 편의 그 글을 쓴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그 근거에 따라서 이제 제가 세 편의 작품 서두의 제일 첫 번 세 편의 작품이 이제 난강 선생의 작품이라고 했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만사 33수 그다음에 제문 일기 그 묘도문자유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애제류하고 이 전기류에 집중한 게 아무래도 이게 남강 신명이란 역사적 인물의 모습을 문학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다양하게 고찰해서 제가 봤던 그 부제로 붙인 문학적인 어떤 형상화가 제대로 파악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소재로 이제 이 두 개의 문체를 두 부류의 문체를 주로 활용했고 나머지 그러면 뒤에 2번이 이제 주로 국가에서 내린 공문 서류들을 모아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배제한 이유가 이게 신명익 선생 본인 한 분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무신앙 공로자들에게 같이 내려온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깊이 분석을 못한 탓도 있겠지만 제가 일단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특별한 내용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국가의 사건이 있을 때 그걸 평정하는데 공로 세운 분들한테 이런 공이 있어서 상을 준다, 뭐 관작을 내린다 이런 반복적인 그 문장 구성이 반복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이걸 과연 해서 오히려 너무 투식적이고 흥미를 이 난강실기라는 작품에 대해서 흥미라든지 이런 걸 떨어뜨리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높아심에서 제가 일단은 배제를 했습니다. 근데 추후에는 그 최 선생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냥문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그 형식성 문장이고 하기 때문에 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외를 했었는데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양산재기는 왜 그 배제를 했느냐면 양산재기는 이 거창 신시 사당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난강실기 후에 이제 편찬하시는 분들이 이 거창 신시 집안의 어떤 조상 현양을 위해서 첨부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많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배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두 번째 난강실기 부록에서 이제 이종고 선생의 일기하고 이사 선생의 황원일기를 했는데 왜 황원일기를 다 빼버리냐고 하셨는데 이걸 후손분이 쓰실까 몰라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사 선생의 황원일기 중에서 이제 신명익 선생의 무신한 활동기에 제일 좀 두드러진 부분을 이제 두 날짜만 이제 뽑으셨는데 황원일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오신 것이 아니고 황원일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신명익 선생이 거창군의 공조였던가 관아에서 그냥 좀 일 좀 봐주고 일 좀 거들어주는 그런 향리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써놨는데 여기는 뭐 좌수라든지 좀 직함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단순한 어떤 직함의 차이뿐만이 아니고 내용에 있어서도 황원일기에 그냥 서술되어 있는 것에다가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첨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신명익 선생을 조금 높인다든지 혹은 어떤 장면에 좀 뭔가 극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말도 좀 넣어놓으시고 해서 도대체 누가 했는지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그것도 좀 분량이 많이 되면 제가 별도로 한번 장을 다뤄보려고 했는데 단지 이틀치밖에 없고 해서 이게 그 텍스트의 그 사실성 여부에 관계가 돼가지고 좀 민감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종구 선생의 일기도 제가 지금까지 아직은 이종구 선생 전체 그 일기가 얼마만큼 되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래 이종구 선생이 얼마만큼의 일기를 쓰시는지 몰라가지고 대신에 이제 이 남강실기 부록에 게시되어 있는 거는 아까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월 18일에 그 정희량이 이제 안음현에서 거동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4월 4일에 이 신명익 선생이 눈을 감으신 그 장면에서 딱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기 가운데서는 어쨌거나 간에 이 신명익 선생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은 분명하고 전체 일기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제가 원래 이종구 선생의 일기 실물을 확인할 수도 없고 찾아볼 수 없어서 그 이상은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애로 좀 있었다고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 선생님 뭐 추가로 질문하실 거 없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바로 네 번째 주제에 하당 윤봉의 충의 사상과 자결 순국 국학진흥원에 계신 우지영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경북대학교 광명재 선생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곽명재입니다. 토론문을 읽은 것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윤봉의 선생의 하당유고에 수록된 시문과 관련 기록들을 분석하여 윤봉의 절의지사로서의 면모와 자결순국 후 유림들의 추모와 선양의 양산에 대해서 고찰하셨습니다. 윤봉의 의사에게서 보여지는 충절의 가치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선비들의 지조 높은 의식의 발로이며 자결순국으로 대의 명분과 의리 정신을 남긴 윤봉의 충의 사상은 더욱 고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연구 덕분에 거창에 이처럼 훌륭한 절의지사가 또 한 분 더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연구가 거창 지역 의사 윤봉의의 행적을 학계에 처음으로 보고하여 생명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앞으로 거창 향토사 연구에 탄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제가 가문한 탓에 선생님의 업고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엔 제 능력이 부족하여 덧붙일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대표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는 것으로 제 역할을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한말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조선에 처지는 그야말로 풍정등화 같은 위기와 혼돈의 상황이었습니다. 윤봉의 선생은 그 위태로운 시절을 온전히 살아간 거창 지역의 지사와 의사로서 자신의 답답하고 비통한 심정을 시로 표출하였음을 선생님의 옥고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윤봉의의 삶에서 가장 조명을 받고 있는 시기는 절의지사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는 1910년 경술국치 이후에서부터 자결순국을 감행하는 1919년까지일 것입니다. 이 시기에 나라를 빼앗긴 비통한 심정과 결연한 의지를 시 작품 속에 집중적으로 담아내었을 것을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91제 94개의 작품들 가운데 이 시기에 창작된 작품의 양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절의지사로서의 면모가 드러난 작품 이외에 주목할 만한 작품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세조 윤경남과 윤봉의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옥고에서 인용하신 작품인 이 두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조 윤경남의 행적과 윤봉의의 문학 작품을 통해 윤봉의가 보여준 충절의 가치가 집안에서 내려오는 가학의 전통이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록이 하당유고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당유고 건2에는 꽤 많은 양의 만사 92제 134개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윤봉의 의사가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과 충절과 의리를 기리기 위해 수많은 유림들이 참여하여 애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봉의 의사의 살아생전 실제 교류했던 인물과 사성관계에 대해서 부연해 주신다면
윤봉희 의사의 저리의사로서의 삶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처음 공개되는 자료라서 유지영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는 문제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것 같고 이제 문지 하당 선생의 남긴 유고에 수록된 개별 작품들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 해주시죠. 네. 네, 부족한 논문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신 표부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차례대로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술국치 이후에 쓰여진 작품의 수량 혹은 비율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의 창작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시는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작 시기를 대략적으로라도 추정할 수 있는 시, 그리고 확실하게 경술지 국치 이후에 쓰여진 시라고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시를 말씀드리면은 3장에 언급된 시들이 대략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확실히 알 수 있는 시는 이제 제가 질문을 받고 세워보니까 한 10여 수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저리지사로서의 면모가 드러난 작품을 중심으로 논문에 다루고 있는데 이 외에 어떤 시 세계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2장 생의에서 언급하였듯이 강학 모임을 하면서 지었던 시, 시소정에서 혹은 흥학당에서의 강의 모임 관련 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당 선생이 그러니까 평생 이제 학문과 농사 일을 하였다라는 그런 요도문에서도 이제 그런 기록이 있고, 그래서 농사 관련 그런 시, 모내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농사 짓는 삶의 고충을 담고 있는 양식을 빌리면서 한탄하는 시라든지 아니면 비가 내려서 모내기를 잘 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 시, 이런 농사일과 관련된 그런 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삶의 족적을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삶에서 겪은 일을 담담히 읽고 있는 그런 시들이 있었는데, 그런 시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장 생일 부분에서 좀 더 자료를 보강해서 좀 더 다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당 선생 같은 경우에는 육순의 아들을 얻은 것 같은데요. 육순의 아들을 얻고 나서 그리고 그 아이가 정혼을 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육순이라든지 아우의 육순 이런 것 관련된 그런 시들, 그 다음에 수령들과의 교유시, 송별시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윤봉의 선생의 구세조인 윤경남 선생과 관련해가지고 하당 유고에 전하는 기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당 유고의 기록이 대체적으로 좀 소략하다 보니까 윤경남 선생과 관련된 기록으로는 이제 부록의 관련 기록이 가장과 묘발명의 간략한 서술로 그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당 선생이 직접 남긴 기록으로는 2장 생일 부분에서 언급하였던 비석을 세우는 날 가매를 분시, 그것이 유일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당 선생이 교유했던 인물 그리고 사승관계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중요하게 좀 다루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을 좀 누락하였다 보니까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자세한 기록이 좀 풍부한 자료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승관계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교우 윤주아 선생을 종교하였다는 그런 기록은 달문과 그 다음에 박종우 선생이 쓴 서술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술에는 동성으로 매우 가까이 살면서 조석으로 서로 따르는 사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고받은 편지나 시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지 않고 있고요. 요도문의 교유 인물로서 언급된 인물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자료가 좀 소략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인물 중에서 인명사전을
통해서 조사가 가능한 인물은 뭐 사모당 최경환 선생이라든지 아니면은 거창 군수, 이은희, 정관섭 등의 인물과 비교하면서 쓴 시가 조금 상대적으로 다수 남아있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논문에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논문에 보강하여 뒤에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사님 뭐 추가로 좀 있으신가요? 그러면 일단 오늘 네 분 발표하고 또 토론 진행을 종합 토론을 했는데요. 객석에서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 토론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어떤 분한테 이런 질문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 가능하시면 자기 소개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문화원 향토연구소 연구위원 이진국입니다. 제가 물어볼 부분은 우리 김영주 교수님한테 묻겠습니다. 88페이지인가 보면은 이서화라는 분이 나오는데 만의 찬자들 가운데 진사 이서화 이렇게 나오는 밑에 각조하고 좀 차이가 나거든요. 나는데 이서화 이분은 무신한테 자병장을 지낸 분이라 그래서 이분은 참 분이 확실히 맞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또 맞죠? 이서하고 또 네 번째. 그렇죠. 무신한테 자병장을 한 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토론할 때 나왔던 내용인데 황헌일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황헌일기는 이서화가 직접 쓴 무신일기가 따로 있고 황헌일기는 60년 후에 78년도에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관에서 일단 내려간 공문에 의해 가지고 한강년을 맞아 가지고 다시 공신자들을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그때 우리 창에 있던 유림들이 오래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한 번 더 훑어보시고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내용을 한번 설명하셔가지고 추가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추가하실 말씀? 제가 조금 이 문암 이사 선생 맞죠, 그렇죠? 예, 이 문암 이사 선생님 황헌일기에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 다 뭐 바른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셔서 다 수용하겠고,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이게 참 지역 연구를 할 때 참 조심스러운 게 이 남강 실기의 황헌일기를 이사 선생과 황헌일기를 발췌해서 이렇게 기록할 때 지역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남강 신명익 선생 굉장히 존숭하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묻혔는데 그런 것을 제 연구자로서 좀 객관적으로 떼버리고 싶은데 비사실이니까. 근데 또 지역에서는 그걸 또 어떻게 이해하고 또 기억하시는지 혹시 그런 말씀 들으신 적이 있는지 제가 조금 그때 궁금했습니다. 일기가 무려 지금 현재 발굴된 것이 7건이 거래됩니다. 되는데 거의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상반되는 부분이 가끔 있는데 황헌일기라고 하는 이거는 공적적인 문서를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창에 있던 부사도 관련이 됐고 읽어보시면은 그게 관련된 사람들이 수길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창 사이에 있던 그때 그 당시 지식인들이 또 유림들이 같이 이제 썼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공신력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색이 좀 틀려가지고 조금 이렇게 다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황헌일기를 보고 또 다른 또 일기를 보면은 대충 내용을 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런 자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발표자 연구를 하면서 궁금한 분, 이거를 의심나는 부분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했는데 마침
이 향토 연구를 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같이 보조를 해주실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런 토론의 자리가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자료는 그 업무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잘 살리셔서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시면 예. 그러면 오늘 일부 네 분의 발표자와 토론자에 대한 종합 토론을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종합 토론 2부 다섯 번째 발표 주제 교우 윤주화의 절의의 실천과 그 가문적, 지역적, 학문적 연원 강원도에 계신 안세원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우리 거창문화연구소에 계신 김영석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교우 윤주화 선생의 학문연원과 절의의 실천과 그 가문적, 지역적, 학문적 연원의 토론을 맡은 민영석입니다. 먼저 공사 탐하신 가운데 좋은 연구를 밝혀주신 안세영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세영 교수님은 평소 한국 한문학의 전반에 대해 해박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중견학자로서 입지를 굳건히 다진 연구자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오늘도 거창 출신으로 청파지변시 운명하신 의사 교우 윤주화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주리론의 현실계획적 성격과 절의의 실천에서 용에 대하여 발표해 주셔서 저에게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서비권 고장으로 알려진 그 창에서 매년 학술 대회를 개최해 주시는 동관 한문학회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관 한문학회는 창립된 지 40년이 넘는 굴지의 학회로서 금년 10월이면 한문학 연구하는 학회로서는 전국 최초로 지령 100%를 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절의 고장인 거창에서 거창문화원과 함께 거창지의 절의지사의 사상과 문학이라는 주제로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토론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 소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임무를 다할까 합니다. 첫째, 교우 윤주화 선생은 한주의 심리지기를 전수받고 이를 평생 지키며 다루고 한주의 심리서 즉 심정리서를 영남학파 사이에서도 중국 왕수인이 주장하는 심정리설에 가깝다는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교우는 서성의 학설을 개선하며 또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변론하며 태계의 학설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한주의 학설을 개선한 교우의 심정리설과 왕수인이 주장한 심정리설에 대해 차이점에 대하여 교수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또 둘째, 한주의 심정리설에 대하여 태계의 후손 이만희는 태계학설적 주리론에 개성한 것이 아니라고 논의한 것에 대하여 교수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교우 윤주화 선생을 비롯한 한주학명의 유학자들은 춘추대의라는 원칙론 속에서 서서의 동점의 격동기인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국제정사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서양의 강대국들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로 이기설 이런
좀 심화된 논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좀 쉽게 대중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답변을. 네, 김영석 선생님 그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들은 이기론 관련된 질의가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이 한주학파를 비롯한 이런 유학자들의 어떤 그 현실 참여를 바라본 역사적 평가 뭐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이제 철학 전공자도 아니고 사상 관련된 전공자가 아니어서 쉽게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앞서서 이 관련된 연구를 하신 유명종 선생님이나 김종석 선생님의 그 논문에 또 요령 있게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왕학명이죠. 왕수의 왕학명이 심즉리라고 얘기한 것하고 한주나 윤주화가 심즉리라고 얘기한 것은 글자는 똑같죠. 근데 이제 윤주화 선생님이 방구록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글자가 똑같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이제 용어가 똑같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사상이나 의미도 같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일단 전제를 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그 이제 성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태극설이지 않습니까? 주도니가 했던 무국이 태극할 때 그 무국이라는 용어는 사실 노자가 처음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도니가 무국이라는 용어 썼다고 그럼 노자 사상이냐? 이렇게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윤주화 선생님은 왕학명이 말한 심증리의 리는 그게 본체와 작용을 둘 다 아우르는 개념이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주관적인 현상적인 것까지 이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기지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윤주화 선생님이 보는 한주의 심즉리와 왕학명의 심증리의 차이는 한주 이진상은 그 리는 진짜 리고 왕학명이 얘기한 리는 그거는 리라는 용어를 썼을 뿐 실질적으로는 기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숲과 얼음에처럼 완전 반대되는 것을 얘기했다. 그래서 똑같은 글자 썼다고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맥락을 제대로 이해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반박하는 글을 방구록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역량으로는. 두 번째는 이제 그 이만희는 퇴계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죠? 후손이 자기 조상을 심지어 이제 한주가 왜곡했다고 한 건데 사실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퇴계는 이제 마음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리하고 기가 합쳐져서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와 기 밖에 또 리가 있고 기 밖에 리가 있는 건 아니고 두 개가 같이 있다는 걸 전제한 선에서 다만 퇴계도 그 기한테 손을 들어주면 그 나쁜 작용, 소위 말하는 인간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리가 주도한다. 리는 스스로 발동한다. 자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리의 이제 주관성, 자발성이라든가 운동성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퇴계는 이제 리, 기가 같이 있다. 그 중에 리가 우위에 있다. 모든 운동이나 리드한다. 이끌어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이만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주가 심증 리설을 했기 때문에 기가 없는 거라고 자꾸 설명을 한다. 기는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해서 퇴계의 학설을 왜곡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주가 보기에는 교우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거는 또 오해한 거다. 분명히 이제 한주도 기가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 다만 리발일 때는 기의 작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리한테 이끌려 있기 때문에 완전히 리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퇴계보다 기의 작용성을 더 밑으로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한주가. 그래서 윤주화 선생님도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리의 어떤 그 주제성, 모든 걸 이끌어가는 리드성 이런 것들을 극단까지 이제
가신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뭐 주리론이나 뭐 어떤 이기론이나 이런 거를 탐구할 때 그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어떤 진리, 절대 진리를 탐구한 것처럼 뭐 A 아니면 B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요즘 학자들은 그렇게 탐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철학이나 학문이라는 것이 사실 절대 진리는 있을 수 없거든요. 다만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그 주장이나 학설이 나와 있는 토대나 맥락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위한 주장이었는지 그러니까 목표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면밀하게 탐구하는데 더 초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보면 뭐 시공을 초월한 이 절대화되는 학설이나 이론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보다는 왜 태계는 그렇게 주장했고 한주나 교훈은 그렇게 또 주장했고 그리고 이만희는 왜 그렇게 또 그 반박한 건지 이런 맥락을 좀 제가 살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세 번째는 한주학파의 위정 축사 활동이 지닌 한계점인데 한계점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국제 정세가 좀 파악이 어두웠다, 우물한 개구리였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그 당시 교보 선생이 살았던 시대에 국제 정세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이완용이 을사능약을 밀어붙일 때 외무 대신이었지 않습니까? 소위 우리나라에서 외교 문제나 외교적 정보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람도 그냥 그렇게 밀어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 병탄까지 가버린 건데 이 국제 정세를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판세를 읽는다. 과연 이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그것에 부족했다라고 하는 게 과연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완용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많은 판세를 읽었지만 그렇게 간 거거든요. 나라를 이제 팔아먹고 이제 국민을 버리는 길로 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그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윤주와 같은 위정 축사 사상가들이 한계를 있는 건 두 가지 같아요. 아까 토론에서 나왔던 첫 번째 인간의 길을 가고자 한 것, 동물과 다른 인류 문명을 지키고자 한 것이 이제 큰 방향인데, 근데 그 인류 문명을 단지하고 있는 게 꼭 유교뿐이냐? 유교를 절대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그건 한계죠. 유교 외에 다른 게 있을 수 있죠. 지금 얘기하는 뭐 민주주의라든가 인권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아까 그 우리 강민구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제 왕권,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 구조, 왕을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 사회 구조 자체를 그것을 또 절대화시킨 거예요. 그 구조 외에는 생각을 안 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조종은 계속 바뀔 수 있어도 유교 문명만 계속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점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입장에서 보면.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수 스님 또 추가로 역시 이 주리론이냐 주기론이냐 이거는 우리 조선 성리학이 계속해서 구한말까지 지금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이런 논리를 누가 옳으냐 이제 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한계도 지금 말씀해 주셨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죠. 아까 끝물이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역시 얼만큼 개혁적인 행동을 했느냐, 어떤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떤 실천을 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시대에 맞는 효능 그런 것을 발휘했으면 그것이 훌륭한 행동이고 그렇게 우리가 정의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이 5번째 발표 주제를 마치고 6번째 주제 위관 윤중하의 대일항쟁 연구 대일항쟁 양상 우리 원광대 이근선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청주대에 계신 김미선 교수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김미선입니다. 준비된 토론 자료는 226쪽에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훈성 교수님의 위관 윤충하의 대일항쟁 양상에 대한 옥고 잘 읽고 위관이 대일항쟁 정신에 대해 깊이 이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진 악형과 신문을 받고도 불굴의 의지와 기계를 보였던 거창 지역의 독립투사 정신 일면이 논고에 크게 드러났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요즘 미래 후속 세대들에게 역사의식의 교훈과 교육을 위해서라도 깊이 천착되어 선양되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그 대회사에서 원장님께서도 기대 효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표자의 연구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기에 정해진 지면 때문에 더 서술에 문면에 드러내시지 못한 연구 내용이 많으시리라 짐작을 합니다. 이를 보충 부연 설명해 주셨으며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의 옥고를 일람하며 실제로 당시 나라를 위해 투쟁하고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일 항쟁 활동을 한 내용들을 잘 통찰할 수 있었습니다. 거사의 계획이 빗나가고 실패하고 한 내용들이 5차 산업혁명 시대에 드론 저격을 하는 현재로서는 면밀하지 못한 계획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최소한의 항쟁이었음을 잘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위관이 선행 연구에서 검토되어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역사의식과 시적 논리,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과 표현 등에 대한 내용에 공감합니다. 본고에서 국내에서의 활동에 있어 국권이 존재할 때처럼 무력으로 활동한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일제의 감시하에 국내에서 활동한 위관 역시 국권 존재 유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위관의 대일 항쟁 양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 이러한 점은 항상 고려해야 할 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처신할 수밖에 없었던 위관의 대일 항쟁 양상 중 일면으로 드러난 이러한 점이 그동안은 어떠한 관점으로 평가되어 왔는지 선생님의 부연 설명을 청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윤충하가 여러 차례 고문을 당하며 신문을 받았는데 비록 숨이 끊기고 정신을 잃기도 했지만 끝내 굴복하지 않았다. 일본 경관 무리가 서로 돌아보며 사첩산을 이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윤충하가 마치 사첩산의 모습으로 축약 비유된 내용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중시기 타계하자 위관은 다음과 같은 말실을 지어 그 슬픔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위 작품에서 작품이 전반부에서는 추묘 위본이 정신과 실전이 잘 드러나 있고 경연에서는 초나라 불원이 비분강견 충정이 잘 비유되어져 있습니다. 미련이 훅고 인간세계 한바탕 꿈 만사가 부질없네 에서 위관이 항일 정신 이외의 근본적인 내면 사상, 어떤 인간적인 내면 사상 이런 부분이 엿보인다고 짐작해 봅니다. 우둔한 제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 부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거창지역 저리지사의 사상과 문학 2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방한문학회와 거창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근석 교수님 바로 답변 주시죠. 네 가지 문제를 거론해 주시는데
부족하면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토론 작성해주신 김희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첫 번째 거는 답변드릴 그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 을사오적 그 저격하려고 그 계획을 세우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너무 일단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딸되지 않은 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걸 거사로 하려고 했는데 좀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인원 배치까지는 다 했는데 결국은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전부 다 실패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전문적으로 이 계획을 꼼꼼하게 세운 그런 거는 아니었지 않나.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려고 했던 그 마음자세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윤충화 선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 거사에는 뭐 글상으로는 이렇게 체구가 그렇게 크고 힘 있는 분 같지는 않아요. 실제 보지를 못했을 그런데 그런 거에 직접 하지는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가진 100원 낼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일이 끝나면은 같이 가갖고서 당신들과 뜻을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직접적으로 계획하고 그렇게까지 앞장서갖고 인도하려는 쪽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에서 같이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고문 당하면서 그 부분은 고문에 관한 게 기록상으로는 여기에만 있는데요. 이 사척산 사방들은 남송이 망할 때 이 문산, 문천상 남송 마지막 재상이죠. 저리 끝에 결국은 사형을 당하고 나라를 위해서 수절하는 분인데 사척산 역시 이 남송이 망하자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금의 저항도 했고 또 부경에 끌려진 갔을 때 끝까지 저항하다가 이 음식을 먹지 않고 굶어 죽습니다. 그 끝까지 저항하는 그런 정신을 높게 평가해서 이렇게 이제 일본 그쪽에서 신문을 하다가 진짜 이 꿋꿋한 그 모습에 상대방이지만 감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푸른하늘 돌아오지 않고 청사는 차가운데 아직까지 독립을 위해 갖고 지금 같이 끝까지 이렇게 했던 분인데 먼저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못 보고 물론 미관 선생 역시 같이 못 보고 가시긴 하지만 먼저 떠난 동지를 미래를 같이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된 그 상황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거죠. 이 친구 같이 뜻을 같이 계속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먼저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그거에 대한 슬픔을 표현한 거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저는 위관 선생이 어떤 다른 생각을 투영한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승희 예. 그러면 바로 7번째 주제 웅계 이현구의 은둔적 삶의 의미에 대해서 윤준 교육과정 평가원에 계신 윤지훈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경북대 원정희 선생님이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웅계 이연구의 운둔적 삶의 의미에 대한 토론을 맡은 경북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권정희입니다. 준비된 토론문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거창지역 저리지사의 사상과 문학이라는 기획 주제로 거창문화원에서 개최되는 동방한문학회 추계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공부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윤지훈 선생님의 웅계 이연구의 운둔적 삶의 의미 발표문을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윤지훈 선생님께서는 발표문에서 19세기 말 20세기 초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 등으로 인해 일어난 대한민국의 전환기적 상황들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하면서 은일과 자정의 방식으로 운둔적 삶을 영위하였던 웅계 이연구의 생애를 정리하였고 또한 그의 저서 웅계유집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당대 지식인으로서 그가 가졌던 문제의식과 현실에 대한 고민의 흔적들이 깃든 시를 고찰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연구를 통해 19세기 말 20세기 초 격변하는 현실 속에서 의병투쟁이나 항일투쟁 등 적극적인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운둔적 삶을 살며 현실에 대해 깊은 고민을 간직한 한 지식인의 사유와 삶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웅계 이연구란 인물의 생애와 시 세계를 조망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연구에 동의하며 제가 가문한 탓에 선생님의 옥고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발표문을 읽으며 가졌던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연구의 생애를 살펴보면 1890년에 이준왕의 추천으로 송병선에게 나아가 수학하였고 또한 당시 서울에 머물면서 민영회, 민치현, 민상우, 박해철, 김병선 등과 시를 수창하며 교분을 형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의 수탈 등으로 정사가 혼란해지는 것을 목도한 이연구는 출사의 뜻을 적고 귀향하여 은일과 자정의 운둔적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연구가 귀향을 결심하면서 했다고 전해지는 말을 보면 개인적인 감정이 발현되어 운둔의 삶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 이러한 삶을 선택하게 된 것에 교유하던 인물 중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이연구는 운둔 생활 속에서 한적한 삶을 즐기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의 고민을 항상 간직하고 있음을 그의 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암울한 시대 상황에 대한 시인의 자조, 회의와 관계의 감정을 직간접적으로 시에 투영하면서 운둔적 삶을 영위하였는데요. 이 외에 이연구가 일시적이나마 의병투쟁이나 항일투쟁 등 강력하게 실천적 의지를 표현한 일화가 있는지 혹은 이와 관련된 문학작품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준 선생님. 예. 성건도 의원 꼼꼼히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찾아본다고 찾아보는데 아직 너무 발견 못했는데요. 저희 문집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이 주로 이렇게 교유시는 몇 개 남아있긴 하지만 거기에 뚜렷하게 이렇게 영향받을 만큼의 있는 얘기는 없고, 그다음에 당시에 머물렀던 분들도 보면 스펙트럼 다양합니다. 같이 또래 같이 다녔던 것 같긴 한데 민영이라든가 민치원 이런 분들은 결국 나라가 침탈당했을 때 결국 자결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했는데, 반면에 민상호 같은 분들은 또 나중에 또 끝까지 일제한테 벼슬도 받고 하면서 귀족 친구도 받고 조선 귀족 이런 작품도 받고 또 그 뒤에 또 꾸준히 또 벼슬을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분들은 특히 딱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좀 다양해서 그분들과 이렇게 그 끝까지 교육을 했던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해서 문집에 남아 있는 거는 이제 그 민영의 이분하고는 나중에 뭐 주고받은 시가 몇 편 남아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귀향을 하게 된 건 다양한 게 뭐 그런 것도 논문에 쓰긴 했지만 이 시기가 겹치는 게 아마 저희 그 을사년에 그 이분이 저희 그 모친상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어쩔 수 없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도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이렇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시를 아주 완전히 이분이 꼼꼼히 다 모든 걸 다 봤다고 자부를 못해서 그런 말씀 못 드리겠는데, 현재까지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뭐 하셨던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일화가 뭐 전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검색해본다고 검색해봤는데 거의 나오질 않고 거의 선행 연구도 거의 전무한 부분이라서 딱히 뭐 잡히질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1944년까지 광복 직전까지 제까지 사신 거 보면은 이런 데 적극적으로 다 관여하셨던 성격은 아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얼핏 들긴 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 전에 이미 뭔가 화병이 나거나 해서 하셨었는데 89세 그 당시로 굉장히 장수하신 건데 또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그냥 뭐 세상이 싫긴 하지만 더러운 세상을 뭐 살아가는지 뭐 이런 세상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신 분이 아닌가. 평생에 산수를 다니신 것도 보면 뭐 그런 생각을 글 쓰면서 들었습니다. 3번은 감사드리고 다만 제가 이거 치다가 워낙 논문을 급하게 해서 좀 더 늦게 내려고 하다가 급하게 먼저 내게 됐는데요. 하다 보면 우리 마음 신변이 다른 글자하고 문집에 좀 다르게 좀 써 있어서 이게 맞나 싶어서 나중에 확인해봐야지 하고서 이렇게 일단 해놨다가 급하게 달라는 바람에 제가 먼저 이거 비춰 수정을 못 보고 보낸 겁니다. 다른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쌤 뭐 추가로 그러면 7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 마지막 제 8주제 신학 노은규의 출처론과 자결의 변 세종대왕 기념사 앞에 계신 조창록 선생의 발표에 대해서 서균관대 전수경 선생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수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거창지역 저리지사의 사상과 문화 이 두 번째 학술대회 기획 주제 아래 8분의 선생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들으면서 아주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 거창 지역에 소장되어 있는 귀한 자료들을 다들 이제 아직까지 연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처음 이제 자료를 보시면서 꼼꼼하게 번역도 하시고 분석도 하시면서 되게 힘든 작업 시간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그런 작업 해주신 덕분에 앉아서 편하게 재밌게 이제 수업 발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마지막 이제 토론을 맡았는데요. 조창록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신암 노은규의 출처론과 자결의 변이라는 원고에 대한 토론입니다. 토론은 준비한 원고를 읽은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신암 노은규의 신암유고에 수록된 혼오제 출처론, 엄자릉 출처론, 태공여 이제서, 이제작 태공서 이 4편의 글을 중심으로 노은규의 출처에 대한 인식과 저리에 대한 신념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제작 태공서 등의 작품을 통해 노은규의 신념이 배기 숙제의 방식으로 대변되어 나타났고 결국 자결의 방식으로 신념을 지켰다고 추정하여 그의 죽음의 방식을 조명하였습니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노은규의 의병활동에 주목한 반면 조찬 선생님의 논문은 노은규가 남긴 논변류 등의 글을 통해 출처론을 밝히고 있어 그의 삶을 이해하고 조명하는 것은 물론 노은규에 대한 새로운 면모와 그의 문학적 성취까지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분야의 가훈한 탓으로 논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엿줍는 것으로 토론자의 의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총 3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신암유고의 구성 및 내용과 노은규의 교류관계 부분입니다. 신암유고는 기왕의 논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집으로 자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2장에서 장을 나누어 신암유고의 구성과 수록된 작품에 대한 설명이 보완된다면 노은규의 출처론을 이해하고 후속 연구를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발표 자료 2장 페이지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에 걸쳐가지고요. 그 신암유고에 수록된 작품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그 수록된 지구자연서와 여진찰, 김영덕 등의 편지, 그리고 본 논문에서 살펴본 이 4편의 글은 모두 노은규의 출처와 관련된 글로 보입니다. 예컨대 1897년 10월 2일에 올린 지구자연소는 승정원 일기에도 실려있고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은규의 출처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 전문은 생략하겠습니다. 1897년 9월 17일 고종이 황제에 즉위하자 노은규는 역당이 제거되었고 공정한 논의가 행해지고 있으니 지금이야말로 군사를 일으킨 죄에 대해 처벌을 받을 때라고 하면서 10월 2일에 이 관련소를 올렸습니다. 이처럼 노은규는 이 비도의 오명을 쓰고 죽을 수 없다고 하소연하며 공명을 중시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어 소화 문집에 수록된 편지를 통해 논지를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본 논문 머리말에서 노은규는 면함 최익현, 연재, 손병선 등 노론계 인물의 제자라는 것을 내세웠다라고 서술하셨고 실제로 연대하여 의정활동하였던 정한영, 정재규 등 노론계 인물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편지를 주고받은 인물 역시 이 노론계 인물과 관련이 있는지, 편지 중에 노은규의 출처에 대한 인식이나 교류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지점들이 조금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노은규의 출처론과 의병활동 부분입니다. 혼오제 출처론과 엄자룡 출처론 이 두 편은 출처에 대해 쓴 논변체 산문입니다. 노은규는 여러 문체 중 논리적이고 조리가 뚜렷한 논의 문체로 출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다음 단락은 그 혼오제 출처론과 엄자룡 출처론을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이제 번역하시고 분석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요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통해서 이제 다시 보면 실제 노은규는 1895년 민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공포되자 1896년 1월 초에 진주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1897년 10월 상경하여서 앞서 살펴본 지구자연소를 올리고 조정으로부터 관직을 제수받게 됩니다. 그리고 1902년 중추원 의관에 임용되었고 1905년 의사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동궁시종관 등의 관직을 역임합니다. 그리고 1905년 겨울 의사조약이 체결되자 다시 의병을 일으키기 위해 호남, 영남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노은규의 실제 행적과 이 출처와 관련한 이 두 작품을 함께 다룬다면 그의 출처에 대한 인식과 실제를 보다 선명하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태공여 이제서와 이제답 태공서는 동시대의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았던 인물인 강태공과 백이숙제가 주고받았을 것이라 가상하여 쓴 글입니다. 노은규는 왜 이 두 인물을 설정하여 증서 형식으로 글을 남겼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벼슬에 나가 정교에 참여하고 싶었던 그의 뜻과 몸과 마음을 훼손하지 않고 순국하는 사이에서 대립하였던 그 노은규의 실제 상황과 심정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한 인물들을 설정하여 이 노은규가 해명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궁금하여서 선생님의 견해를 여쭙고자 질문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노은규의 죽음 문제입니다. 노은규가 선택한 죽음의 방식을 자결로 규정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동지들이 차입한 사식 외에 일체 강급식을 거절했다라는 부분에서 이 백이숙제와의 유사성을 발견한 것, 그리고 본고에서 살펴본 이 4편의 글을 자신의 죽음에 대한 변으로 추정한 부분 등 자결이라는 심증은 있으나 몇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자결이 아닐 수도 있음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시한 그 신암유고 연보 기술과 함양인물록에 있는 기술을 통해 2월 4일에 옥중에서 병을 얻었고 2월 16일에 병사로 죽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인물록의 기술을 통해서 신암유고 연보의 기술을 다시 해석해 보면 그 음식을 끄는 것은 병으로 먹지 못한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함양인물록 2에 강무 11년 2월 16일자 경무 감옥서 사망통지서에는 그
그 사인을 장질부사라 하였으나 유족의 전언은 고문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의 죽음은 고문으로 야기되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면 이은규의 죽음은 노은규의 죽음은 그 고문으로 인한 병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그의 죽음을 자결로 규정한 부분과 본고에서 살펴본 이 4편의 글을 자신의 죽음에 대한 변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조창록 선생 그 발표에 대해서 승정원 일기라든지 또 교육 인물들과의 관계 그런 데에서 자료가 부족한 거를 메꿀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그 조창록 선생님께서 그리고 죽음이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진짜 자살이냐, 뭐 이런 부분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창록입니다. 231쪽 아래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세대차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약간 슬프습니다. 신안 유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맞습니다. 이제 뭐 몇 편 없으니까요. 제가 읽다가 보니까 정확하게 논지가 파악이 안 되는 게 조금 있었고, 그래서 분명히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출처와 관련된 그런 출처와 관련된 글로 보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다 그 주제는 아니었죠. 근데 뭐 출처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글은 없죠. 출처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어떤 글이든 조금씩은 다 드러나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편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합니다. 이 논문이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출처에 대한 이야기고 출처에 대해 명확하게 4편을 남겨놓았다는 거죠. 뭐 그 글을 엄밀하게 보는 것이 일단 1차적인 소임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도처의 출처에 관한 인식이 드러나긴 합니다. 일단 이것이 우선적으로 4편이 엄밀하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다음 233쪽 1번 질문의 끝자락 편지 중에 노은교의 출처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지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A4지 한 반장 정도는 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출처에 굳이 출처를 정면에서 다루는 글이 있는데 여기서 이것저것 지저분하게 넣어놓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육관계에 대해서는 그 김준영 선생님이 상당히 앞에서 연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왕인 것들에 제가 그걸 중원보완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노은기의 출처론과 의명활동, 그 밑에서 쭉 내려가시면 233쪽 밑에 3번째 줄, 이처럼 노은기의 실제 행적과 출처와 관련한 작품을 함께 다룬다면 출처에 대한 인식과 여기 이 부분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금 출처하고 전생이 생각하시는 출처가 약간 개념이 지금 약간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실제 행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종황제 밑에서 대한제국 아래에서 출처라는 것은 표석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문제지만 이미 의병활동을 실패한 상태, 그 상태에서 일제의 치하라고 해도 되는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옥에 들어와 있는 상태는 그냥 죽느냐 마느냐의 문제죠. 출처가 아니라. 그렇죠. 거기에서 벗어난다면 어떻게 해서 살아나거나 벗어난다는 이분의 논리대로라면 이미 치욕인 거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실제 행적을 포착하려면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지리적인 것이나
가게나 이런 것을 아주 환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뭐 몇 달 사이에 이렇게 그런 것까지 연구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좀 생략을 한 것입니다. 말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다음 234쪽입니다. 234쪽의 세 번째죠. 벼슬에 나가 정부에 참여하고 싶었던 뜻과 몸과 마음을 훼손하지 않고 순국하는 사이. 이 주점을 보시면은 제가 생각하는 지금 논지하고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의병 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직 순국할 단계가 아닌 거죠. 나간 거죠. 벼슬에 나가듯이 정치에 참여한 거죠. 대한제국까지. 그러나 일단 그것이 실패했고 실패한 상태에서 감옥에 들어간 상태가 되면 정계에 참여하고 싶은 뜻과 마음을 훼손하지 않는 두 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미 일제 치하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정계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이분은 거부했던 분이니까요. 그러면 조용히 언거하는 방법과 어떻게든 살아남는 방법, 그거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지금 받아들인 것하고 아마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 제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 번역하는 게 바빠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좀 이해를 했는데 설명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번 노홍기 죽음의 방식을 자결로 규정할 수 있을까?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정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분이 죽으려고 했던가 살려고 했던가 생각해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살려면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감옥에 들어가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걸 의학적인 거나 과학적으로 우리가 단식사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단식사가 있을 수 있고 병사가 있을 수 있고 검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상은 그러나 앞에 있는 네 편의 글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 성향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죽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출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제국 아래에서 아니면 일제를 쳐부수기 위해서 싸우거나 그 방식밖에 없는 거죠. 일제 치하에 들어온 상태에서는 출처라는 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바뀌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뭐 자결이라는 심정은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굳이 살려는 의지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자결이다, 순국이다 이런 말을 함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번 그래서 뭐 최익현이나 뒤에 말한 처럼 그렇게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분의 앞에 분들과 송병선이나 이런 두 분과 배를 같이 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 네 편의 글을 읽어본 감상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노래 밑에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공손하게 말을 못한 것 같아서. 아닙니다. 우리 전수경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그런 문제들을 좀 같이 연구하고 그러셔서 좋은 논문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낙 조금 자결을 꼭 해야만 이게 더 훌륭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은둔하고 그런 분까지도 연구 대상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아주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논지 전개에 있을 때 아주 결정적인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요. 이분이 훌륭한 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우리가 부각시키면 되지.
왜 자기가 안 하셨나 뭐 이렇게까지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부 토론도 종합토론도 일단 이 지정토론 여기서 마치고요. 역시 또 객석에 계신 분들에게 토론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드시고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요 윤경남 선생님의 12세손 윤관묵입니다. 오늘 교수님 얘기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들었고 또 저희 선대 어른들 얘기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군선 교수님께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자칫 생각에 따라서는 딴지 거는 게 아닌가 하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 의문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발표문 170페이지에 보면 그 원문을 인용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단락에 첫 부분은 위관이 떠나자 중재가 면우에게 위관이 말한 평화사가 무엇인지 다시 물은 것에 대하여 면우가 대답한 것으로 면우는 위관을 껍데기에 불과한 인물이라고 하며 깊은 신뢰를 두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밑에 원문 김하의 중재 선생 문집에서 인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타불가지 요지 피역 피곡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신 거가 맞는지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쭉 들어왔던 부분이 면함 선생 가문과 저희 가문 문중 사이에 상당히 격이 없이 지나왔고 또 그 부분이 후손들에게는 혼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번역한 부분이 위관 선생을 깊이 신뢰하지 않았다,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저희 문중 어른이 돼가지고 제가 너무 미워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원문을 해석하는 부분이 조금 생각이 저는 뭐 한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들어왔던 얘기로서는 이제 아마 이 얘기는 윤중화 선생은 이제 서울을 자주 오래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면함 선생은 가곡의 아주 오지죠. 그 당시로 지금도 상당히 오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소식을 이제 윤충화 선생이 오르내리면서 모든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면함 선생을 만나서 상의를 하고 다시 심소정에 나와서 그 부분들을 다시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보면 면함 선생은 나이가 이미 70을 넘은 고령이고 굉장히 연세가 높습니다. 그래서 면함 선생을 대신하는 분이 누구냐면 애제자 김황 선생하고 또 조카 생질인 곽윤 선생하고 이분들은 이제 젊어서 그때 뭐 이 양반들은 거의 20대 초중반이었으니까는 발걸음도 빠를 테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면함 선생님이 들어보고 이거는 좀 가서 좀 더 상세히 알아봐야 되겠다. 아마 그 중에서도 김황 선생이 굉장히 요새 말로 하면 굉장히 똑똑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면함 선생님이 상당히 아끼는 제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야 네가 가서 좀 확인하고 온나 한번 들어보고 온나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서울로 다시 이제 두 분을 보내게 되죠. 가서 자세하게 좀 알아봐라. 근데 이제 윤충화 선생하고 면함 선생하고 나이 차이는 불과 9살입니다. 나이 차이 그다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 반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윤충화 선생은 거의 서울에서 생활하십니다. 면함 선생은 유림으로서 지방에서는 거두로서 활동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문물 내지는 급변하는 시대 정신이나 상황을 어떻게 보면 체감적으로 잘 체감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윤충화 선생이 전달을 하는데 서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소리야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화법이 다른 문제일 수는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가
사람을 믿고 못 믿고 하는 사람을 가볍게 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윤충화 선생이 얘기하는 이 말이 당신으로 봐서는 이거는 좀 그런가. 그래서 이제 조카하고 애저자를 서울로 보내게 돼요. 보내서 너가 가서 자세히 들어보고 온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양반들은 김항 선생이나 또 조카는 선생님하고 늘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면함 선생에게 말씀한 면함 선생이 알아듣기 쉽도록 얘기할 수 있는 화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갔다 와서 다시 이제 그 면함 선생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저 같은 보통 사람은 무슨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교수님 요 얘기하시는 요 부분이 이거는 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윤충화 선생이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한 그 말이 그때 좀 뭐 알맹이 없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 이 얘기지 그 사람을 못 믿겠다는 얘기는 아닌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 후손들이 혼맥으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뭐 옛날에 보면 서로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그냥 그 집안하고 혼인하지 마라. 그게 뭐 심지어 몇십 년, 몇백 년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린 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시기에 혹시 이렇게 표현하신 어떤 그러니까 사람을 부정할 수 있는 부정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쨌든 이제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신 면함 선생님 말이 이 문구 외에 다른 어떤 문구가 있으신지 어떤 근거가 있으신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건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그 피각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 껍데기 이제 그 글자만 놓고선 그냥 이제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그랬었고 이게 두 군데에서 이 표현이 중재선생 그 이제 파리장서 관련해 가지고 이 기록된 거에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내면을 이제 제가 몰라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저는 있는 글 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근데 요건데 피역 피각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도 잘 모르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원문만 놓고서 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지금 이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내면이 있다라면은 제가 이쪽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몰라갖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글만 보고. 화법에 대한 면허 선생님하고 두 분 사이에 화법에 대한 부분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윤충화 선생은 서울에 쭉 생활하셨고 좀 그 당시로 봐서 서양 문물에 조금 더 근접해 있었던 부분이고 또 면함 선생님께서는 윤충화 선생보다 뭐 서양 문물이나 신문물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가 좀 있었던 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 두 분 사이에 화법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후 선생이 1846년이고 위관 선생이 1855년이고 심산 김창수 선생이 1879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대 선생은 한참 어리죠. 1896년생이니까요. 근데 그 파리장서 문제, 파리장서 문제를 얘기를 하자면 이 세 분을 빼놓고 얘기하기 어렵고 김창수 선생을 빼놓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실제로 거창에서 파리장서가 신조정에서 만들어지고 그 조안이 만들어지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서울에서 기다리다 안 오니까 먼저 김창수 선생은 봉천으로 출발하고 그 뒤에 거창에서 올라간 김창수 선생이 조안을 작성한 그 부분이 뒤따라가다가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다시 이제 그 보험을 받고 다시 회개하고 뭐 이런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그 교수님 하신 그 참고문헌 중에 이제 심산유고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이 심산 선생 문집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기술한 부분은 그 뒤쪽 일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그 위관이 이 파리장서 처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꺼내시잖아요. 예. 꺼내시고 그 뒷일은 위관 선생하고는 별개로 진행되는 일이라서 이 논문에다가 그 뒷내용을 관계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 기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상세하게 해서 교수님께 검증을 받도록. 왜냐하면 저도 이제 밑에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고 또 그 어떤 논거들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자료가 더 있으면 주시면 보충해서 넣도록 하겠는데 제가 지금 이 앞에 이 전제로 쓴 게 그 가장에는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하셨고 뭐 다 그럴 개연성도 있다라고 이제 이 가장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밝혀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자료를 못 찾아갖고 여기다가 언급을 못했을 뿐이지 하신 일 자체를 뭐 부정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고 저희들이 좀 더 발빠르게 했어야 되는데 교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고 좀 교수님 찾아뵙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더 저도 부지런히 찾아서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을 하는데요.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면은 제가 이 정리를 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고견을 주셔가지고 그 당시 정황하고 그리고 그 가족 간의 가문 간의 교육 그런 것들이 역시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구순 교수님이 반영해서 잘 서술하신다고 하셨고 또 역시 자료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좋은 새로운 자료가 많이 제시됐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좋은 자료가 발굴되시면 저에게 동방한문학회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연구는 책임지겠습니다. 아주 잘 연구, 좋은 연구로 보답해 드릴 테니까 좋은 자료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백성 질문 있으시면 질문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최종적으로 종합토론을 마치게 됐는데요.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동방한문학회는 연구 역량이 많이 있습니다. 논문도 100호 이상 그런 학회가 참 드물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연구원도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서로가 좋은 논문을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 같아서 아주 깊이 있는 연구가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두 번째 거창조리지사의 상가문학 이 학술대회가 커다란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중요한 거는 이 역시 절이라는 게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악당이 인간으로서 해야 될 길이 있는데 왜 그런 길을 두고 다른 길을 갈까? 아름답고 순수하고 열정 넘치는 그런 절이지사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현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걸로 종합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안철우 거창문화원 원장님의 폐회에서 하겠습니다. 안철우 원장님께서는 안철우 원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4시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10시부터 개식 짧게 하고 저희 시간 빼고도 4시간 5시간 남짓 발표와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8분의 발표자 선생님들 또 토론해주신 8분의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토론 자장을 맡으신 우리 박준영 교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학술대회 내내 매끄럽게 진행을 해주신 이현 교수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객석에서 오늘 좋은 지적, 질이 나왔고
또 그 관련해서 심도 있는 토론도 잠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문화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행사를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준비 과정에서 또 오늘 이 발표와 토론을 보면서 내내 지울 수 없던 생각이, 야, 이렇게 하는 이런 학술대회에 지역의 정체성을 밝히고 또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이런 학문적 고찰을 하는 이런 기회가 제가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세대가 마지막인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좀 다급한 마음이 좀 들었었습니다. 아마 제 좁은 소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만은 제가 그런 다급함이 좀 들은 게 뒷부분에 와서 왜 그럴까지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줬던 그런 말 그대로 근사한 유문을 우리 정체성으로 반드시 삼고 이것을 공고해야 하는 이런 학문적 고찰의 말로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게 앞으로 잘 못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후에서 제가 마지막 세대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한 6시간 동안 우리가 학술대회를 들었습니다. 올해는 또 예년에 비해서 더욱더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질의응답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 오늘 관계하신 모든 분들 또 우리 거창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